오늘의 플러스, 핵 문제를 통해 미국의 안보 전략을 이해해봅니다. 김동현 전 미국 국방부 출입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기자님. 네. 저희가 뭐 경제 전쟁이라고 하는 관세 전쟁에 관심을 두고 있다가 오늘은 주로 핵과 관련된 핵 준비, 핵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핵 군비 경쟁이 본격화될 거라고 기자님은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뭐 핵도 감축하려는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꽤 해왔던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더 본격화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단순히 트럼프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 핵 투사 교리를 바꿨잖아요. 예. 결국 핵 문제라는 거는 미국 혼자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국이 진화하는 속도에 따라 맞추는 건데 바이든 정부도 분명히 인정을 했고 미국은 냉전과 달리 소련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뭐 작은 의미에서는 북한 그리고 이제 곧 이란까지 4개의 나라를 동시에 상대하는 건데 지금까지 미국은 냉전 시대 이후에 핵 현대화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냥 비축만 했지 늘리지도 않고 그냥 노후화된 상태인 거예요. 그 와중에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도 전 정부죠. 2035년까지 미국이 약 지금 5,000기를 갖고 있는데 러시아가 6,000기. 네. 그리고 중국이 지금 한 300기 정도 갖고 있는데 그 5배는 1,500기로 최소값입니다. 네. 증가한다고 생각하니까 예.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무기만 해도 지금 미국의 핵무기 총 탄두량을 지금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을 지금껏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같이 그리고 뭐 이상적으로 한다면 북한이지만 북한은 뭐 미국의 시야 아직 없으니까 를 이제 핵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군축 협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을 참여시키는 군축 협상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일각에서는 이게 평화 모드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건 트럼프 1기 때도 이미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제안을 했지만 중국이 완강히 거부를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했던 것이 그 사거리 제약을 했던 중거리 미사일 조약을 폐지하고 영내에 특히 한국, 일본 그다음에 호주도 후보지에 둔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네. 했거든요. 그리고 네. 그 실전 배치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필리핀부터. 벌써요? 네. 작년 여름 경우에 필리핀 배치를 했고 예. 독일에도 배치를 했습니다. 예. 한국은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예.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1기 때 그 배치 논의가 존 볼턴이 말실수를 했거든요. 어디 배치할 거 같냐 했을 때 유력한 후보로 우리가 보는 데는 한국, 일본, 호주다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난리가 나가지고 예. 백악관에서 해명을 했어요. 아직 그 개발하는데 5, 6년 시간이 걸리고 아직 결정난 거 없다라고 했는데 그 시점이 온 겁니다, 이제. 예. 이건 이제 사거리 문제인 거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뉴스타트 조약, 핵전력 감축 조약이라는 건 뭐냐면 소련 시대 때 평시에 전략 폭격기나 핵 잠수함에 둘 수 있는 핵무기 숫자를 제한한 겁니다. 그래서 예. 서로 이제 신뢰 구축하는 건데 트럼프 때는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내년 2월에 끝나요. 3월인가 2월에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평시에 지금까지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다탄두 용 그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그대로 풀로 이제 장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왜 그렇게 하냐. 니네가 그 군축 협상에 안 들어오면은 우리 경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압박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 군축 협상 연장을 하는 건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니네가 중국을 설득해서 데려오든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핵무기는 늘릴 거야. 예. 아니면 현대화할 수밖에 없어. 예. 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겁니다. 네. 그거를 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지금은 제한을 하는 평화 모드로 제한을 하는 거고 예. 근데 중국이 1기 때도 받지 않았는데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 다음 수순으로서 미국은 너네가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핵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 정당성을 만드는 구실인 것이죠.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걸로 핵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는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조약이니까 상대방 생각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러시아는 뉴스타트 다시 연장해서 똑같이 핵 군비 경쟁을 감소하는 그러니까 본격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핵을 줄이자는 기조인 건지 아니면 중국에게도 설득해서 야 우리 다 같이 불필요한 경쟁을 좀 줄여보자라는 스탠스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중국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뉴스타트 조약이 왜 이 문제가 되냐면은 신기술 때문에 지금까지 그 냉전 시대 때 보면 그 뉴스타트 조약에 보면 어떤 뭐 출력량이 얼마 이런 게
각 무기 체계별로 이렇게 제한 사항을 걸어놨는데 예.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 가령 가장 대표적인 무기가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예. 그 핵탄두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예 그 뉴스타트 조약에 빠져 있군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기술이 들어가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러시아는 지키고 있지 않다. 구속받지 않는 무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가령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무인기를 활용한 핵투사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하이브리드 전이죠. 네. 그러니까 군축 협상을 한다는 건 뉴스타트에서 어차피 이건 깨야 되고 새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중국까지 참여해서 아예 새로 협상을 하자라는 건데 네. 원래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지금부터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러시아는 얘기가 없어요. 러시아도 얘기가 없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바쁘고 예. 그리고 중국도 당연히 얘기가 없고 중국은 심지어 제가 예전에 그 VOA 그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이제 그 국방부 출입 기자를 했을 때 예. 대통령 특사 블링슬리 특사도 만났어요. 트럼프 예. 특사인데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코로나 시기였는데 중국은 군축 협상 제안을 하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요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 하면서 애초에 지금 안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 본격적인 핵 군비 경쟁이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 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트럼프 일기에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은 당연히 지금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상황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정신 차리게 하려면은 어차피 우리가 좀 압박을 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경쟁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중국은 예전부터 우리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의 개수에 준하는 데까지는 계속 핵탄두를 계속 늘려오겠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럼 그 기조로 계속 매년 늘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서 직전에 잡았던 통계치가 국방부에서 예외에 제출한 게 2035년경에 1,500개였는데 네. 최근에 제가 트럼프 일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중에 몇 명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번에 인선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1,500개라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냉전 시대부터 핵을 세는 방법이 있는데 가령 그 핵탄두를 탑재한 그 실로에 대충 이게 다탄두용 미사일이면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최대치가 8개고 뭐 평시엔 3개 한다고 했을 때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중국이 지금까지 공개한 무기 플랫폼을 이렇게 역추산을 했을 때 1,500개의 숫자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최소치를 잡은 거다. 네.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 지금 잡고 있는 예상치는 2035년경에 평균값이 3,000여 개. 2배 가량. 예. 최악의 경우는 이미 그때 4,000개에서 거의 미국에 근접해요. 거의 1대1로 중국과 지금 숫자도 똑같을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좀 더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대로 있다가는 근데 지금 항상 핵 현대화 예산이라는 게 미국이 핵을 늘린다는 거 아니고 노후화된 장비를 바꾼다는 건데 결국 돈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당장 그걸로 만약 미국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었으면 엄청난 그게 하는데 지금은 이 동맹들을 위해서 확장 억제령이라는 것 때문에 이걸 왜냐면 자기는 미국이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갖고 있던 권리잖아요. 이걸 위해서 미국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의회에서. 하지만 국방부나 이 미국의 패권을 유지를 고심하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시점은 10년 안에 온다. 미국 해구 위기가 끝날 수도 있다. 라는 이제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네.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전망하기도 해요. 물론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압박 이게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당초 예상 수위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군비 경쟁에 있어서 중국에게 일정 부분 양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조금 속도 조절을 해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던데 거긴 동의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관세부터 해서 경제적 압박이 여러 게 있잖아요. 그 좀 의문이 드는 게 과연 이게 결국은 이 독재 국가 시진핑 체제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가 가장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은 시간이 없다는 거거든요. 성과를 빨리 내야 되는데 그렇죠. 민주화된 국가니까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군비 경쟁이라는 거는 내수 경제하고 제로섬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2년밖에 없는 시간에서 도대체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같으면 이제 군비 경쟁한다는 거는 냉전 때도
대충 GDP의 8% 이상을 투자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감내를 한 겁니다. 근데 예. 지금은 그걸 설득할 수가 없는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고립주의와 맞물려는 트럼프는 뭐냐면은 결국은 3차 세계대전까지도 감안해서 만약에 그런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네.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완전히 의존을 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한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다는 것 자체도 취약성인 겁니다. 예, 예. 미국 입장에서 네. 다 본토를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그 캠프 보면 EDC 장비 요즘 인기 있잖아요. 생존 예, 장비. 예. 그런 식으로 생존에 좀 더 그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진짜 중국의 핵 전략 강화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거네요. 아, 그럼요.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초당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으로 좀 살짝 돌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반도의 위치라는 건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치를 그렇게 미국이 여기고 있는 건 맞습니까? 제가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작년에 이제 베스트셀러 예, 책에서도 에스퍼 장관이라는 쪽 인터뷰를 하고 하는 내용이 좀 분명히 얘기합니다. 트럼프 1기 때는 어른들의 축이라고 하잖아요. 트럼프의 생각도 있었지만 트럼프가 너무 엇나가지 않도록 정통적인 관료주의, 미국의 그러니까 장기 국익을 생각하는 관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 이슈가 일어나고 실제로 트럼프는 이제 주한미군 뺄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이제 많은 관료들이 얘기를 해요. 협박이 아니었다. 예. 근데 그걸 막았던 것도 협상장에서 이제 미국의 입장을 옹호했던 에스퍼 장관이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빼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장기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연재하는 데서도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라고 말렸던 거죠. 예. 그래서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 1기와 2기가 지형이 달라진 게 2기 때 이제 트럼프는 더 이상 이제 재선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시간도 없고 아까 예.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이제 유산을 남기는 거. 다 대통령들이 항상 유산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무엇은 유산을 남겼는데, 근데 결국은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해외 미군 기지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의문시할 했다는 거죠. 네. 내가 결국 말로만 거친 게 아니라 진짜 미군을 뺐어. 네. 동맹국 정신 차리게 했어. 네. 결국은 주한미군을 빼서 아쉬운 거는 우리가 아니야. 한국이지. 그리고 전쟁만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뺨으로써 그 한국이 자기네 국방에 좀 더 그러니까 자주 국방을 하게 된다면은 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무임승차 문제도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걸 트럼프는 원래부터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주변에 마가파라고 해서 이제 충성파들만 앉혔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정말로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 국익과 상관없이 그 트럼프에게 단기적인 슬로건을 채우기 위해서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령 필리핀에 원래 수빅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그때 필리핀 내에서도 반미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미군 철수하라고 했었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 당시 중국과 경쟁이 그렇게 70년대 그렇게 큰 경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아 카터된가 그랬습니다. 네. 결국 미군 기지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필리핀의 미군 기지가 중요성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 인정을 하지만 다시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이제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미국 대통령의 포퓰리즘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 이제 우려되는 겁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의 미군이 주둔하는 게 우리나라 안보에는 아주 든든한 어떤 버팀목이 된다라는 걸 아마 아무도 부정 안 할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뭐랄까요? 먼저 선진국이 됐던 독일이나 여타 국가들도 미군 부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에 대해 우리 방위비 분담을 많이 내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좀 입장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트럼프가 교섭 카드로든 아니면 실제 방위비를 더 내라는 목적이든 간에 돈을 많이 분담하라고 하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막대한 돈을 매년 내느니 우리도 어떤 형태든 뭐 꼭 핵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핵 전략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핵잠수함도 있고요. 그런 형태로 자체적으로 핵을 구비해서 자주국방으로 그냥 이참에 가는 게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더 이득 아닐까요?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미국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가령 그러니까 그 냉전 시대 프랑스처럼 예. 반대는 처음에 했지만 예. 결국은 경제 제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막아줬잖아요. 네. 지금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핵 도미노 현상, 전통적인 핵 마피아들 같은 경우는 미국만이 이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네. 한국이 이걸 가질 경우에 이제 일본도 가지려고 하지 않겠느냐, 예. 타이완도 가지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컨트롤이 안 된다. 예. 이게 전통적인 생각이 강하고. 예. 근데 거기에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네. 근데 예전에 냉전 때는요, 미국이 그 핵 군비를 혼자 독자적으로 전부 다 소련에 맞춰서 확장하기에 부담도 있으니 일부 프랑스나 영국이나 다른 국가도 그런 차원에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허용해 준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잖아요. 시각도. 그게 이제 핵공유제 예. 얘기죠. 그러면 지금도 중국과 앞서 러시아의 핵탄두의 개수가 실제로 더 많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럴 바에는 한국도 일본도 같이 핵공유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 책에서는 보면은 사실은 저는 전통적인 국방부 시각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런 시각이 과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아예 공론화될 수가 없었어요. 없었던 얘기. 한국은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는 중국이 아예 경쟁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직은 네. 우리가 말로 설득할 수 있다. 예. 북한 정도 40개에서 100개 정도 핵무기는 우리가 가지고 충분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유럽은 항상 보면 전통적으로 봤을 때 핵전쟁인 전장 무대는 유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럽은 상황이 달랐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과거에 주한미군이 배치했던 전술핵 무기도 이게 북핵 대응용이 아니라 이 종단거리가 한반도가 짧기 때문에 네. 특히 중국까지 참여한 이민군이 왔을 때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결국 본토에 있는 미군들이 증원이 될 때까지 버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교두보를 확보해요. 네.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술핵 폭탄을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밀려 들어오면 핵폭탄 하나 터뜨리면 어쨌든 대군들이 전멸을 하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철수한 상황에서 이제 북핵 대응용을 쓴다. 전술적으로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야 이건 좀 유럽하고 다르다고 하는 게 유럽은 이게 대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보통 이제 그 핵공유제를 하는 국가들이 핵 비축한 시설이 전방에서 떨어져 있어요. 예. 굉장히 잘 방어가 돼 있고. 근데 예. 우리는 종단거리가 짧기 때문에 도대체 전술핵 무기를 어디다 배치해야 되냐. 그 특히 이제 지금 김정은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이 한반도가 다 사정권에 있고 네. 이 초점은 그 A2AD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 초토화 공격을 할 수 있는 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선 때 이제 뭐 안철수 대선 후보부터 해가지고 나왔던 것이 이제 괌에 핵 배치를 하는 게 어쨌고 근데 그 문제도 이제 있는 거. 괌도 지금 어쨌든 김정은도 말로 이제 그 괌을 이제 집중 사격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은 그런 역량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괌도 지금 안심이 안 되는 상황에서 왜 그러니까 지금 미군 조종사가 가서 쏘는 거하고 도대체 한국 조종사가 괌에 와서 갖고 하는 거 뭔 차이가 있냐. 이건 정치적인 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맹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일각에서는 이미 워싱턴 DC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학자들 사이긴 하지만 예. 그게 이제 책 내용에서 그럼 왜 이런 과거에는 타부시됐던 게 아예 나오느냐. 논의가 되기 시작했느냐. 논의가 되기 시작하냐. 적어도 민간 수준에서. 그 예. 굉장히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그 미국 우선주의하고도 고립주의하고도 맞물려 있다. 결국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한국의 안보 부담에서 우리는 아예 손을 뗄 수 있다.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한 근거로서 활용하려는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설사 그게 아니라 이제 유럽처럼 나토시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도 사실은 호수긴 하지만 옵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령 제가 작년에 지금 국방부 정책 3인자죠. 엘브리지 콜비 차관이 사실 제 인터뷰에서도 단독 인터뷰를 했고 굉장히 미국 관리 중에서 가장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나요? 그분이 이 문제를 지었을 때 나는 전통적 비확산 마피아에 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다. 내가 소수파다. 나 인정해.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이 핵무장하거나 적어도 이 하기에는 지금만큼 좋은 기회는 없을 걸라고 얘기하는 걸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핵무기를 있지만 10년 안에 어쨌든 추월당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문제는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이 관료들의 반발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포퓰리즘 대통령이야. 결국 그 핵을 줄 거냐 말 거냐 대통령이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설득시키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이게 행정부의 그 국방부 전략 담당 부차관보가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자기 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전시 작전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빨리 전환돼야 된다. 뭐 이런 논조를 발언했다고 하는데 핵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입장과 다른 논의들이 뭐 학자적인 차원에서 또는 전문가 집단 상황에서 아니 우리가 그냥 핵 확산을 막는 것만 능사냐 이런 다른 논의들이 막 일어나는 걸 이 전시 작전권 전환을 빠른 시기에 해줘야 된다라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해석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근데 이런 좀 얘기가 다른 게 엘비지 콜비나 이런 전시 작전권은 엘비지 콜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일기 있는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바이든도 이건 국방부 내에서 이건 정권과 상관없이 국방부 내의 시각이 겹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자원은 한정이 돼 있다. 우리는 지금 중국과 제3차 세계대전이 염두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투사할 수 있는 발판은 한반도에 있는데 주한미군용은 북한용 밖으로 지금까지 붙박이용 군대로만 쓰이고 있다. 근데 우리는 한 전쟁이 나면은 어쨌든 우리가 지휘를 해야 되니까 타이완 문제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병력도 빼올 수기도 힘들고 집중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은 그냥 한국이 그냥 그 북한 문제는 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구산 제공해 줄게. 그 나머지 재래식 그러니까 기갑 전력부터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출혈을 강요하는 몸빵은 니네가 해. 결국 니네 안 보지 않냐. 우크라이나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약은 지원해 줄게. 근데 이건 니네 안 보기 때문에 네가 그리고 우리는 멀리서 때려줄게. 이런 전략인 거거든요. 결국 이게 왜 그냥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전쟁에 대한 여론이 미군 한 명만 죽어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정치적인 그 리스크도 감소시키면서 결국 니네 안 보기 때문에 출연은 네가 가장 많이 해야지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거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전작권 사실 제가 이게 책에는 자세히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가령 이 전작권 전환이 항상 이슈가 된 게 자주국방 문제잖아요. 근데 그 upcon transition이라고 해요. transition이라고 직역하면 전환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정치권이 어느 양에 따르냐 전환이 아니라 환수다는 말이에요. 환수. 왜냐하면 우리 주권을 환수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다른 게 이건 미군 관계자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설사 전작권 전환, upcon transition이 일어난다 그래도 미군이 지금 지휘하는 거에서 한국 장교가 지휘하는 거로밖에 안 바뀌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지휘관은 연합사 지휘관으로서 양쪽 대통령이 보고할 조정 임무를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바꾼 거 외에는 차이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전작권 전환에서 왜 그럼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그걸 해주냐. 이제 그러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전적으로 하고 우리는 서포트 역을 빠질게. 대신에 이 주한미군은 타이완이 유사시에 있을 때 우리 차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리고 붙박이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영내 문제 좀 더 거대한 문제에 참여시킬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한미 미래연합사 전력은 이제 한국도 이제 역할이 커졌으니까 단순히 북한 문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1시 2시 방향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한미연합 전력을 니네가 스스로 한번 창조적으로 움직여봐 라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는 어른처럼 행동해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기회가 그 국방부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충실히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그 일본보다 더 우리는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파이브 아이즈나 그 미국의 최우선 동맹인 캐나다, 영국 그다음에 뭐 뉴질랜드, 호주처럼 결국은 이제 피를 가장 많이 흘리는 동맹국이 미국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이 책에 우리는 미군을 보는다 책에서도 소문이 나오지만 17년 전에 한국군 통역병으로서 아프가니스탄 해외 파병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 전우였던 이제 윤장호 병장이었죠. 그때는 하사인데 그때 이제 미군이 하는 얘기를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 게 그때 사실 장호영 죽고 나서 한국에서 반미 운동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저희 다음 기수에 이제 철수를 했어요. 그때 미군이 그 전쟁에서 한 3,000명 정도 가장 많이 죽었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브 아이스가 그다음 많이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 일주일 새에 4-5명 죽어나갔는데 니는 비전투병과 보내는데 한 명 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미 국방부 장관들부터 다 아프가니스탄 참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동등한 역할을 하길 원하는 건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더 커지는 것이죠. 그렇겠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숙된 전자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성숙한 진화된 모습이다라고 미국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단순히 한반도뿐만 아니라 그 아프가니스탄 해외 파병 갔을 때 당시에 총사령관은 영국군도 하고 캐나다 군도 했었어요. 미국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휘 체계에도 다 들어가는군요. 들어가죠. 파이브아이즈는. 예.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미군을 세계 최고 군대인 미군을 한번 지휘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예. 우리 클럽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시험을 한번 통과하면은 예. 너네도 미군이 참여하는 다른 세계 전쟁에도 예. 적극적으로 참여해. 예. 라는 청구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앞서 말씀 주신 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미국에서 한국의 방위 전술 이거를 논의하는 과정에 중요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단순히 트럼프 2기에 그냥 발탁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국방부에 우리나라에서는 늘공이라고 말하는 늘 공무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 예전과는 다른 목소리를 슬슬 내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과 방위 체계를 한번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또 위기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맞습니다. 그럼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1차적으로 원하는 만약에 바꾼다고 했었을 때 큰 그림은 재래식 무기하고 그 전통적인 북한을 견제하는 그 방위비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은 온전히 한국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핵은 직접 개발하지 마라. 우리가 핵 우산은 어떻게든 커버를 해줄게. 그렇게 해서 한국도 핵 보유국이 되는 것들에 대한 국제적인 부담은 본인들이 좀 털어버리고 싶은 그걸 최종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추측해도 될까요? 지금은 트럼프가 어쨌든 군축을 제안했잖아요. 중국과 같이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이게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있겠죠. 우리도 어떻게 저렇게 바로 핵무장 시켜줘라고 하면은 네. 아직도 주류는 노였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한국의 핵무장 여론을 그 미국 쪽에서 오히려 악용을 해가지고 네.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결국 미국이 가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핵 부담 분담 관점에서 가려운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설득했을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다이얼로그를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네. 그 과정에서 만약에 미국은 미국이 원하는 게 있고 결국 주한미군 철수가 됐든지 부담 경감이 됐든지 아니면은 너네가 핵무장을 함으로써 중국한테 받을 수 있는 견제는 우리는 막아주지 않을 거야. 니네가 온전히 막고 대신에 니네가 이제 핵무장을 하면은 이게 북한용뿐만 아니라 거리가 가까우니까 네. 중국용도 일타쌍피도 할 수 있지 않아. 예. 근데 그거의 부담은 니네가 져. 라는 것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시나리오 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대응 전술 중에서 우리는 이게 제일 우리에게는 좋은 카드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뭐랄까 이득이 되는 형태다라는 걸 결정하려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방위 체제의 주요 목적성을 어디까지를 설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처럼 북한을 견제하고 북한을 억제하는 것까지 우리는 방위 체제의 중요 목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기자님이 보시기에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잠정적인 우리의 위협국이라고까지 우리가 설정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목표를 잡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해서 예. 우리는 색깔 드러나지 않았죠. 예. 그 결국은 그래서 양쪽에 다 취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예. 제가 이 트럼프 말기 때 그리고 바이든 초기 때 이제 국방부 관리한테 이 상황을 얘기했을 때 이런 말을 해요. 한국은 말로만 피로 맺은 동맹이라는 말 하지 말라. 한국 전쟁 때 끝났다. 베트남 전쟁 때. 네. 니네 솔직히 베트남 전쟁 이후에 도와준 게 있느냐? 전투병과 하나도 판결하지 않았냐. 네. 동맹이 중립을 외친다는 게 중국은 니는 전략적 제휴 관계고 우리는 동맹인데 예. 니네가 중립을 선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하고 적대한다는 얘기가 이걸 아예 오프 더 레코드였기 때문에 거칠게 얘기해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국무부에 있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심이라고 한다면은 예. 이 전략이 이게 미국이 그만큼 이제 예전에는 한국이 저렇게 해도 우리 중국이 그렇게 아직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지 뭐 약간 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셈법을 가지고 중립지대를 취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아예 그 미국의 그 혜택에서 아예 배제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어느 위치까지 갈 것이냐 네. 전략을 잘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북한이 아니라 철저히 중국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점점 무관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답답한 부분인데 예. 왜냐하면은 미국의 그 국영 방송에 있었지만 한국적이었어요. 사람이 용병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그 우리 조국이 이제 위협적 핵이 북핵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인 그렇죠. 거고. 우리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워싱턴 DC에도 이제 한반도를 팔로우하는 그 노스 코리아 워처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고 펀딩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연구소가 네, 네. 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위원 같은 경우도 4년 전에 국방부한테 펀딩 받고 이제 펀딩을 안 나오는 거야. 한국 정부한테 그러니까 아산정책연구원이나 이런 네. 쪽에서 펀딩을 받지 미국은 모든 지금 펀딩이 다 지금 중국 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브루스 베넷 박사님 같은 경우는 랜드 연구소에서 계속 이게 북한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뭐냐면 최악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게 미국의 관용 표현인데 그 걸으면서 껌을 씹는다는 표현을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껌을 씹지 못한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멀티플레이가 안 된다. 미국이 한쪽에 집중이 되면은 다른 걸 못 한다. 예. 사실 세계 패권 국가에서 이 정도만 해도 멀티플레이가 되는 건데, 네, 근데 그러면서 집중이 분산되기 쉽다는 거죠. 예. 막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 원래는 미중 패권 경쟁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좀 시야를 잃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 북한도 지금 핵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워낙 중국 문제에 지금 입슈가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막을 수 있다는 건데 얼마까지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의 2035년경에 잠정 핵 보유수만 해도 미국을 이미 압도하고 있어요. 둘이 핵을 합치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핵 가지고도 1대1로 이제 억제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지금 북한도 최소 400기까지 늘린다고 했을 때 네. 랜드 연구소 그렇게 수정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유사시에 미국은 동시에 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한반도에 핵을 쐈다. 그러면 거기 핵 보복을 해야 되는데 핵 보복을 했을 때 근데 만약 중국이 그때 타이완에 핵을 쓰면 어떡해? 그러니까 근데 중국이 또 핵이 더 많아. 그러면 그 5,000개 중에 정말 미국이 북한용으로 지정한 핵무기가 몇 개냐는 걸 했을 때는 세법만 따졌을 때도 중국하고 러시아가 더 많기 때문에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게 당연히 미국은 북한이 핵을 쏠 경우에 미국 핵 보복을 할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은 이런 말을 쓰잖아. 이건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고. 그 Nuclear Posture Review라고 핵 태세 검토에서 이런 말이 나요. 북한이 핵을 쏘면은 그 정권은 멸망할 거야. 예. 근데 그 정권을 멸망한다는 건 핵을 쓴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거는 재래식 무기로도 멸망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그 모호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나토 같은 경우는 다르거든요. 나토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핵보복을 해주겠다. 핵보복을 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 목표를 세운다면은 이걸 따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나토 수준을 해줘. 아니면 우리가 그 미국의 핵 현대화 예산에 돈을 줄 테니까 우리용으로 대북 핵무기를 지정해줘라고 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칫 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북핵용으로 지정된 우리 억제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봤던 이유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에요. 분명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분리했었을 때 핵탄두를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이 그거를 소련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신생 독립국이 가지고 있게 하니까 좀 불안했겠죠.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정부가 뭘 요구했냐면 그럼 우리의 위기시에 미국이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느냐 우리 안보에 대해서 그랬을 때 미국이 그때 뭐 정식 협정은 아니고 각서를 하나 써줬잖아요. 그 참 국가 간의 각서가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그 각서에 의거해서 요즘 미국이 도와주는 행보가 아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정도로 도와줄 줄 알았으면 그때 핵탄도 안 돌려줬었을 텐데 그 생각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 참전도 안 하고 멀리서 무기나 주고 그 무기도 전폭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간헐적으로 주고 전쟁 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그와 유사한 일이 있었을 때 과연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처럼 미군이 다시 인천 상륙작전처럼 전폭적으로 오고 핵도 발사하고 뭐 오키나와에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엘비스 콜비가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요? 엘비스 콜비는 철저하게 미중 패권주의자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 공화당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 지원하면 안 되고 빨리 손 빼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엘비스 콜비마저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줬냐. 그거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명분이 있었던 데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착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잘 싸웠기 때문에 버텨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 비용을 따졌을 때 이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 러시아 힘 빼야 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한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은 결국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니네가 스스로 서야 돼. 네. 우리가 우리 국가 존망까지 다 희생하며 사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 예. 베트남전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니네 국방이니까 니네가 가장 먼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핵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우크라이나 이게 제가 저도 똑같이 이런 한국에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미국에 있는 전직 관리들이나 이제 현역한테 물어보면은 근데 우크라이나가 1대1 비교할 수는 없다. 우크라이나는 오면 동맹국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 동맹국을 버린다면은 다른 협정 체결국에 대한 그러니까 입장이 좀 다른 거예요. 아, 예, 그건 이해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 분명 동맹국인데 그렇죠. 네. 동맹국의 위기에 미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우려가 되니 일본 이거는 당장 일본만 해도 그렇죠. 포기하겠다는 예.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우크라이나와는 다를 것이다. 아. 그것뿐만 아니라 타이완과도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타이완은 물론 이제 사실상 미 의회에서 그 법을 통과해 가지고 준동맹국으로 하지만 예. 각 그 의미가 다른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한국을 버린다면은 그거는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의 최대의 이제 실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네. 어쩌면 우리나라 지금 저는 뭐 제 소견입니다만 기자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은 이스라엘처럼 주변에 어느 국가가 조그마한 위협을 가해도 뭐 정말 초토화를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국방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우리 스스로 확실하게 안전하다라는 시그널을 갖고 있고 그래야 미국도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저도 미국 가서 놀랐던 게 네. 저는 사실 한국에 있는 언론에서 한 7, 8년 정도 있었을 때 예. 그 방송국에 있었을 때는 전 이제 TV조선 이제 보수 쪽에 있다 보니까 네, 네. 이런 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주국방이라는 게 보수 쪽에서는 아직 이르다라고 하고 좀 이제 진보 쪽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우리 한반도 중심의 생각이었는데 네. 그리고 그런 관점이었을 때 보수나 진보나 미국은 반대할 거야. 네. 왜냐면 미국은 이제 그리브를 이제 한국으로 가져야지 자기네 영향력이 있을 거니까. 예. 이게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그게 산산이 깨졌던 게 아닙니다. 미국은 오히려 자주국방하는 한국 모습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네들 부담 경감 그리고 진짜로 내 옆에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미국이 원하는 모습인 것이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괴롭힐 수 없는 국가가 된다면 그리고 왜냐면 그 누구도에서는 미국은 빠지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그래도 동맹국이니까. 동맹국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든든한 그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진정한 동맹국인 것이죠.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단기적인 이슈로 다시 넘어와 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안보 체계에 대해서 어떤 이슈들과 고민거리가 있는지는 쭉 이제 기자님 덕분 때문에 정리가 됐는데요. 그럼 이제 금년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 카드 들고 올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인가 뭐 얘기에는 뭐 5배 인상 요구한다. 한국은 뭐 현금 지급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있는데 우리는 이런 지금 말씀해 주셨던 중장기적인 고민거리들 속에서 이번 방위비 인상 카드 트럼프가 딱 들고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그 힌트를 준 게 사실은 며칠 전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 예. 발표했잖아요. 생각보다 그냥 뭐 리밋했어요. 네, 생각보다 늘리지 않았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손정희도 어쩐 투자를 했고 엄청 그 나머지 가지고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애초에 우리가 좀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 방위분담금 협상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건 제 책에도 얘기했지만 비용 분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cost sharing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더 큰 개념으로 부담 분담, burden sharing, 짐을 분담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 돈으로 낼 수도 있는 건데 예. 한국이 직접 병력을 창설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바이든 때는 훨씬 더 개명이 넓어져서 경제 안보.
결국은 니네가 반도체 공장 미국이 지어오고 다 이 안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셈법이 이제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 지금 다른 현안들 때문에 집중하는 것 때문에 우리 깜빡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뭐냐면 이미 바이든하고 사인을 했잖아요. 근데 예. 이게 철회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예. 한국이 어떻게 딜을 하느냐에 따라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처럼 할 수 네, 있는 거거든요. 네. 굳이 긁어 부스럼 내릴 필요 없이 예. 뭐 한국이 알아서 이렇게 한다면은 뭐 내 입장에서는 뭐 그냥 넘어가 주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협상하기 나름인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탑다운 외교를 하려면 결국 대통령이 중요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 부재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거죠. 네. 지금은 그런 이제 제안을 해야 되는 역제안을 해야 되는데. 역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재 왜냐하면 그게 국방부 장관이나 뭐 총리 대행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트럼프 1기 때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되는 게 그 방위비 분담금 인상했을 때 뭐가 큰 이슈가 됐냐면은 원래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거는 우리도 91년 전까지는 돈을 안 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미국 소수의 미군이 있는 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에 뭐 말라위 이런 나라들 돈 안 내거든요. 예. 팔라우 이런 데 돈 안 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 동맹의 체격에 따라 이제 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91년도 그때 냉전 끝나고 이제 한국도 이제 경제 발전했으니까 내 그래서 방위 분담금 협상이 그 SMA가 만들어진 거고. 네. 근데 문제는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에스퍼 장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터무니없이 요구는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국이 돈을 지금 현 수준으로 해서 돈 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에스퍼 장관도 인정을 했거든요. 예. 무임승차하고 있다. 예. 이거는 셈법이 뭐냐면은 방위 분담금이라는 셈법은 우리 기준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캠프 프리 만드는데 90%를 우리가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 중에서는 해군 기지에서 가장 큰 게 요코타 일본 주일 미군 예. 기지. 그다음에 지상군은 이제 캠프 프리 그 평택 기지거든요. 예. 그걸 우리가 90%를 냈어. 예. 이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기여 아니야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걸 아예 바꾸려고 했었어요. 예. 미군 기지가 아니라 결국 니네 GDP 그리고 우리 지금 전술핵 무기 이제 한반도에 전개되는데 그거 지금까지 우리 비용 카운트 안 했어. 그거 니네 다 카운트하면 니네 솔직히 무임승차한 거 맞잖아. 그거 돈이 얼마든지. 그러니까 네. 애초에 매트리스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본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방위 분담금 이슈가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트럼프 가려운 부분은 무엇일까? 네. 역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아까 그 첫 번째 질문했던 거에서 핵 군비 경쟁 예. 시작해요. 미국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게 민수용에 쓰는 원전이라는 게 그 사실은 산업연구원에 있으면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전쟁 때는 이제 핵폭탄을 맞는 역량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어제 평화 시에 이용할 수 있는 원전 기술이라는 게 미국은 그걸 다 이제 한국하고 일본한테 넘겨줘 갖고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당장 그 농축 이런 기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당장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의 핵 현대화를 하려면은 한국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또.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핵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역제안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 기자님 덕분에 네. 앞으로 트럼프가 뭐 우리한테 발행할 방위비 인상 그 청구서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비용 개념이 아니라 짐을 덜자라는 개념으로 그렇죠. 접근하면 상당히 많은 또 다른 해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종종 나와 주세요. 우리 이게 계속 업데이트해야 될 게 너무 많은 분야라서요. 그냥 한 가지 그냥 제가 네. 트럼프 1기 때 좀 주요 한반도 관련된 이제 익명으로 오프 더 레코드를 하고 얘기한 백그라운드는 그냥 네. 조언을 해준다면은 다만 자기가 이제 한미 관계에 이제 하면서 좀 조언을 한다면 제가 물어봤어요. 조언을 한다면 어떻게 조언을 좀 트럼프 네. 설득이. 근데 트럼프는 윈윈이란 말 싫어한다고. 적어도 나는 내 청중들한테 위너로 보여줘야 되고 설사 그것이 윈윈이라고 해도 치켜세워서 자기를 이제 무조건 위너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한 일화를 들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네. 일화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한미 FTA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그 트럼프가 막 요구해가지고 재협상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언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국익 차원에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TV조선에 있었지만 보수가 갖고 있는 스탠스가 야권지로서 어쨌든 그 문재인 대통령 공격을 했잖아요. 예. 한미 FTA 돼가지고
결국 트럼프가 트위터에 통해서 그 완전히 한국 완전히 호구였어 이런 식으로 표해갖고 네. 그걸 또 보수 언론에서 받아서 썼죠. 네. 그래서 완전히 우리나라 호구됐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취재를 했었고 미국 와서도 팔로우를 했지만 사실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얘기하는 게 예. 피해를 최소화했다. 네.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예.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말 그대로 인용하는 바람에 네. 국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공격 취가 됐죠. 중요한 건 이게 다시 역수입돼 갖고 그거를 그렇죠. 미국에서 인용이 되죠. 이게 한국에서 그게 왜냐하면 한국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때문에 이제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손해 본 게 하나도 없다. 근데 그게 또 뉴욕 타임스에서 트럼프를 이제 반대하는 야권지에 또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자기네 손해 본 거 하나도 없던데 너 지금 뻥카 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트럼프가 망신당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여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예. 오늘 중요한 팁들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연 전 미국 국방부 출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